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년도 한국치위생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논문의 제2저자 좋은 리뷰어 되는 법으로 강의를 해드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무언가 저희 인터넷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한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겹친 관계로 광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 오후 3시부터 강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행히 인터넷 환경도 좋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다면은 무사히 강의를 마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늘 아시는 것처럼 항상 돌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다면은 무언가 돌발 상황 중에 하나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서론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016년도의 일이었죠. 2016년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소프트 티슈 어토너머스 로봇이라고 알려진 로봇이었는데요. 이 로봇은 이 연조직을 스스로 자기가 촬영하여 수철할 수 있는 봉합 로봇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아직 완벽하게 꼬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조금 도움만 있으면은 이 일련의 컨티뉴어스 수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동일한 텐션으로 봉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보는 눈이고요. 이 실제 컴퓨터,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이 보는 눈은 적외선으로 연조직을 자기가 꼬매야 할 부분을 포인트를 집어서 정확하게 계측을 해가지고 봉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불과 몇 년 뒤면은 이제 수술 후에 이 로봇 와서 좀 꼬매줘 그러면 로봇이 와서 꼬매주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가상현실의 기술들이 또한 저희들을 찾아오고 있죠. 2015년도에는 영국에 있는 한 외과 의사가 실제 수술방의 환경을 이 3차원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녹화방송이 아닌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인까지도 이 툴만 있으면은 바로 수술방에 와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툴은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카드보드, 즉 마분지가 되겠는데요. 이 카드보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마분지로 만들어진 툴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면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이 학교의 스쿨버스가 갈 수 없는 곳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 달, 바닷속, 과거, 미래 언제 어디로든 수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데리고 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되었죠. 이러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문학적인 내용이 꼭 맞지는 않지만 한번 경험해 보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을 그 사례로 들곤 합니다. 이 구글엔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그 자료 때문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아트앤컬처에서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되었던 실제 가르니의 극장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들이 이 기가픽셀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초고 해상도로 촬영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마치 저희가 스트리트 뷰를 사용하듯이 극장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파트너십을 맺은 극장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무대 뒤와 같은 비밀스러운 공간 그리고 사람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극장 위에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꽃다발, 꿈의 꽃다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샤갈이 그렸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천장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9m에 있는 높이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놓치곤 하는데요. 그 위에는 12명의 샤갈이 좋아했던 발레 그리고 음악가들의 이 음악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그 음악가가 누군지 모를까가 샤갈이 또 친절하게 그 이름을 이렇게 페인트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브러쉬의 그 자국, 번짐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촬영이 되어 있죠. 그럼 저희는 학생들에게 샤갈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를리오즈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르니에 극장에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오페라의 유령이 지하 세계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실존한다는 뜻인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르니에 건축가가 이 박물관, 음악관을 만들 때 세느강에서 강물이 넘어오는 거를 이제 자꾸 막으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 그냥 인공호수를 만들고 끝나버렸는데 그 공간을 스트리트뷰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일반인은 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저희는 아주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가르니에 극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쫙 내려봄으로써 이 강의를 한번 총동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역사, 지리, 음악, 문화, 예술 모든 것이 포함된 정말 끝내주는 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이제 치과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특수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술 장면을 촬영을 했고요. 이것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글 카드보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가장 저렴한 게 한 1,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 이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임플란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본과 2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본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 이후 수업들이 더 체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제가 시행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워낙 인터넷 빠른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수술 장면을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갑자기 앞에 있는 프로젝터 화면에서 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수술방에 수술을 하는 동안 혹시 학생들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무서운 선생님을 한 명 세워놨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병행을 했는데 어찌됐건 수술이 진행되면 학생들이 로그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TV에서 아주 유명한 마리텔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텔을 하듯이 학생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하죠. 그 와중에 가끔씩 제가 뭘 잘하면은 돈도 보내줍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데 어쨌건 학생들과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정말 교육자로서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있는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보았는데 헤르미온느의 타임 터너 프로젝트입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공부와 어떤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이 헤르미온느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마법 목걸이 타임 터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시간을 다시 뒤로 한 다음에 다른 수업을 듣고 또다시 시간을 감아서 또 다른 수업을 듣고 그래서 남들이 한 과목 들을 때 한 학기 동안 3과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3배 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목걸이를 뺏기는 걸로 스토리는 되어 있는데 어쨌건 저희 학생들 중에는 저희 수업만으로 성을 차지 않는 정말 지적 욕구가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있고요. 찌르면 찌를수록 정말 더 잘하려고 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다양한 수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 물리적 또한 저의 능력의 부족으로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툴들을 이용합니다. 바로 무크라고 알려진 massive, 정말 어마어마한 오픈, 공개되어 있는, 즉 무료란 뜻이죠. 무료 온라인 강좌들입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회사들은 코세라, 그리고 유데미,
그 다음에 edX, 모두 스탠포드, MIT, 하버드, 이 잘 나가는 정말 유명한 대학들의 명강의들이 올라가 있고요. 저 역시 저희 학생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에게 코세라를 통해 가지고 치과 수업을 들어라 라고 권장을 했고, 저 역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강좌를 6주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를 완주를 했습니다. 이 코세라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지만 4만원 정도 돈을 내게 되면은 그 강좌가 개설되어 있던 학교에 직인이 찍혀 있는 이런 서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너희들 나중에 개업하게 되면 이거 뒤에 걸어놓으면 되게 멋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한번 수업 들어보렴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전혀 엉뚱한 과목이긴 하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왜 이거 공부하니? 그랬더니 병원에 걸어 놓으려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해라 해도 할까 말까 한 학생들이 스스로 막 더 찾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고령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의사항을 설명드렸을 때 잘 이해하시는 분, 잘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리고 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이제 인터넷 주소 검색해서 치시게 되면은 저희가 학교 이름을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병원이나 학교 이름을 쓰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이 계속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리는 강의나 그 외 다양한 강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 JC 파크랜드, 제가 이제 정철팍이라서 JCP입니다. JC 파크랜드 채널에 가시면은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가끔씩 한번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최근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저 역시도 치주 탐침, 포켓텍스 재는 거를 받아 적어주는 음성 인식 어플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특화하고 있는 이 수처 관련해 가지고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 어플을, 백투더 수처라고 하는 어플을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 새로운 툴의 발맞춤 변화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와 똑같은 변화들이 이 아카데미아 쪽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 그래도 변함없는 과정은 바로 이 리뷰 과정입니다. 정말 모든 연구자들이 두려워하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뷰, 하염없는 기다림, 그리고 리젝트 먹었을 때의 좌절감, 그것도 논문을 다 수정해가지고 다른 저널에 투고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모두 다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는,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딱 4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리뷰, 즉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피어 리뷰의 정의, 그리고 피어 리뷰의 역사, 그다음에 피어 리뷰의 단점, 그리고 피어 리뷰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피어 리뷰의 정의입니다. 자, 피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피어. 명사로는 이 계급층이 똑같은, 그러니까 즉 동료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레벨에 있는 동료를 저희가 피어라고 뜻하고요. 흥미롭게도 동사로는 아주 좁은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라는 뜻으로 동사가 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피어가 있죠. 이 원래 피어 리뷰라고 하는 거는 논문을 평가하려고 했던 용어가 아니고요. 이 그랜트,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비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비를 선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평가로서 썼던 것이 바로 이 피어 리뷰입니다. 원래 논문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심판제도라고 하는 레퍼리 시스템을 쓰죠. 그래서 어떤 저널에서는 여전히 리뷰어 1, 2가 아니라 레퍼리 1,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리뷰어를 쓰지만요. 이 피어 리뷰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레퍼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 어떤 레퍼리가 잘못된 거를 찾아낸다는 개념보다는 이 동료 과학자가 서로 좋은 어떤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면서 이 학문적인 성장을 꾀한다. 정말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에 피어 리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뭐 현실은 이렇죠. 이 논문 쓰는 과정이 그렇게 뭐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전쟁이죠, 전쟁. 뭐 총성이 없는 전쟁, 뭐 이런 표현처럼 정말 전쟁 같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대부분의 교수님, 선생님들이 이 피어 리뷰 과정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자가 논문을 써서 저널에 투고를 하면은 에디터가 먼저 한번 걸릅니다. 좋은 논문, 리뷰해야 될 논문, 아니면 그냥 바로 리젝을 줘야 될 논문, 내지는 우리 저널과 컨셉이 맞지 않는 논문을 추려내죠.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될 걸로 한번 1차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한테 그 논문이 뿌려집니다. 일반적인 논문은 대개 2명, 3명, 심지어는 통계 리뷰어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4명의 통계 리뷰어까지 달고 나면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곤 합니다만, 어쨌건 일반적인 경우는 리뷰어 1, 2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어들이 한 달 내지는 2달 동안, 심지어는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틀린 것을 지적을 해주면 오서가 다시 고쳐서 다시 보내고, 그걸 리뷰어가 오케이 해줄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리뷰어 2명 내지는 3명이 오케이를 사인을 주면은 그 시점에서 에디터가 됐다, 이 논문은 이대로 나가도 되겠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주죠. 바로 accept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논문 작업이 인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만화가 아마도 가장 그 피어 리뷰를 당하는 입장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정말 줄타기 같은 심정입니다. 이메일을 이제 여는 순간 리뷰 1 조금 좀 그래요. 하지만 리뷰 2 전혀 뭐 한 두 줄 있습니다. 오케이, 좋은 논문이다. 이거 완전 넘어갔죠. 나쁘지 않은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한 태클을 리뷰어 3가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피어 리뷰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어 리뷰 시스템은 3가지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오픈된 경우, 싱글 블라인드,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 약간 그런 과학적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더블 블라인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논문을 냈을 때 리뷰어는 그 논문이 누구 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쓰는 저자는 리뷰어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블라인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척 보면 압니다. 워낙 영역이 좁기 때문에 이 연구 누구 교수님 거 아니야? 라고 해보면 대충 나오죠. 그래서 이 피어 리뷰가 갖고 있는 더블, 싱글 블라인드라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조금 의문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피어 리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 논문의 가장 근간이 된 것을 1665년에 런던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Philosophical Transaction이라는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사이언티픽 저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피어 리뷰가 없었고요. 그냥 에디터가 결정해서 오케이, 이 논문 내가 내야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 논문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죠. 그 과정 중에 프랑스에서는 이 왕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논문들을 좀 추려내는 과정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국 사람들이 우리도 이러한 멤버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좋은 논문을 추려내야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그 세월이 지난 뒤에야 1831년 오른쪽에 있는 윌리엄 휴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도 리뷰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논문을 엄격하게 선정해서 올립시다라고 리뷰어 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1833년부터는 싱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500년 이상 됐을 것 같은 엄청 오래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지만 실제 자리 잡은 거는 뭐 200년 안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논문으로서는 거의 탑으로 치는 사이언스, 뭐 란셋 이런 저널들이 놀랍게도 이 피어 리뷰 시스템을 도입한 게 1940년, 1970년대입니다. 더블 블라인드 피어가 거의 1900년도 중반에나 등장을 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은 사실은 50년이 이제 갓 넘은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1900년도 후반 내지는 2000년도부터는 벌써 그러한 변화들이 시작을 합니다. 이 피어 리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리뷰어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좋은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안 되다 보니까 archive.org라고 해서 이거 리뷰 과정 없이 그냥 일단 논문을 받아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된 리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뷰어의 커멘트를 옆에다가 달아주는 플러스1 같은 시스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리뷰어의 이름까지 등장을 시켜서 논문 옆에 리뷰어의 이름과 그의 커멘트가 나오는, 그리고 논문을 먼저 퍼블리시를 하고 나중에 오픈된 상태에서 리뷰를 받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세자면 윌리엄 휴엘이라고 하는 이 피어 리뷰 시스템을 고안한 이 과학자는 사실은 이 장명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언티스트, 피지시스트, 링귀틱스, 그 다음에 통섭이라고 알려지는 콘살라이언스, 그 다음에 이 양극, 음극, 전자 이런 것들조차 이 모두 윌리엄 휴엘의 장명이라고 하니까 이 피어 리뷰 시스템 만든 것도 상당히 그의 어떤 총명한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2000년대 후반에는 오픈 피어 리뷰가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BMC 쪽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랄 헬스 영역을 한번 찾아보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이 논문 중에서 뭐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 검색을 해서 샘플로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논문 아래에 이제 타이틀이 있고요. 그 아래 저자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오픈 피어 리뷰 리포트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논문과는 관계없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오리지널 서브미션부터 버전 2, 버전 3 그리고 에디터가 최종적으로 오케이 함으로써 퍼블리시 된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 정말 낱낱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리뷰어의 커멘트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 리뷰어의 커멘트를 클릭을 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안상준 교수님께서 리뷰어의 커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의 제목은 이것이고 리뷰어는 이렇다. 리뷰어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줄줄줄줄 쓰시고 그 아래에 논문 몇 번째 줄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디에서는 그림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일반적인 리뷰 과정인데 그 리뷰 코멘트를 그대로 올려놨죠. 그리고 논문에 대한 형식에 대한 질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발가벗겨진 느낌? 논문을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리뷰어조차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빠른 변화가 지금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런 논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200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셨고요. 피어 리뷰의 단점을 조금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피어 리뷰의 단점의 가장 큰 단점은 느리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걸려가지고 논문이 퍼블리시가 됐었습니다. 리뷰 과정만 1년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 거의 4번 이상을 수정을 했었는데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리고 답답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보내놓고 한 달, 2달 하염없이 기다리고 잔뜩 수정돼서 오면 그거 고치는데 또 한두 달, 다시 고쳐서 보내면 또 한두 달 기다렸다가 억셉인가 라고 기대해 보는데 다시 메이저 리비전, 그럼 또 수정을 합니다. 실험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1년, 2년 금방 세월이 가죠. 위키피디아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두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백과사전인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백과사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집단 지성을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과사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 내용 검색하면 모두 이 위키피디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는 있지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보신 네이처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씩 오래 걸리니까 정말 빨리 발표해야 되는 중요한 정말 핫한 내용인데 1년 뒤에 나오면은 이미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 단점은 이 매수자 위험 부담이라는 뜻의 카벳 엠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서 사세요 라는 뜻인데요. 논문을 읽으실 때 논문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가지고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거 논문을 리뷰 과정까지 하는 이유가 그러한 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매수자 위험 부담을 하게 되면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고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정말 획기적인 발표들을 어마어마하게 내놨습니다. 4년 동안 이 100편의 논문을 썼고요. 그 중에 17편이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나왔고 카운트를 해보면 8일에 거의 일주일에 논문이 한 편씩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논문을 잘 썼는지 정말 사람들이 최고다라고 했었죠. 근데 어느 학자가 이 연구 결과를 재현해 보려고 했더니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문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논문이 이상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이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논문을 퍼블리셨다는 게 알려져서 희대의 어떤 사기극으로 알려졌던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이제 논문 조작, 데이터 조작은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약 10년 전에 국내 이제 황무석 교수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약간 데이터와 사진 조작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논문들이 리트랙션 됐죠. 이 논문 위에 보시면 빨간 펜으로 retracted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자가 원했거나 에디터가 이 논문은 좋지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 출판 철회를 한 그런 논문들입니다. 이 빨간 낙인들이 찍혀 있죠. 이 리뷰어를 뭐 2명, 4명 통계 리뷰어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데 이거를 정말 잘 보는 걸까를 의심해서 실제 연구를 한번 했던 재밌는 논문이 있습니다. 420명의 리뷰어 데이터베이스한테 논문을 뿌리면서 그 중에 8개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8개의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나를 봤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8개 중 겨우 2개만 발견을 하고 나머지는 오케이, accept 이런 답을 냈다고 하니까 이 리뷰어가 본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보는 건가라는 의문은 늘 드는 것 같습니다. 리뷰어가 뭐 학계에서 뛰어난 전문가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리뷰어라고 하는 잡은 돈을 받는 작업도 아니고 논문이 나왔을 때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은 책임감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성의도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리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이 역사의 몇 가지 스토리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리뷰어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리젝트를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화학 수업에서 가장 이제 DNA 그 에너지 사이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크랩스 사이클입니다. 이 크랩스 사이클을 논문을 냈던 크랩스가 1937년도에 네이처에다가 이걸 논문으로 딱 제출했는데요. 리젝트를 먹었어요. 정말 전설의 이메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메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타이프였겠지만 1937년도 네이처에서 크랩스에게 논문 리젝트를 줬던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피어 리뷰라고 하는 거에 획기적인 연구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거를 피어, 즉 동료가 리뷰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사실인데 그거를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획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획기적인 사실은 저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히 다른 리뷰어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어 리뷰 시스템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단점, 노벨한 아이디어들이 리젝트를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되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이익관계입니다. 리뷰어를 위한 10가지 심플 룰이라고 하는 이제 플러스 논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논문에 보면 룰 넘버 2입니다. 이익관계를 꼭 피하라. Avoid conflict of interest. 자, 저희가 이제 논문을 투고를 하게 되면은 논문 투고 과정 중에 아주 재밌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어를 제시를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100% 다 이어지진 않지만 이 에디터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이 리뷰어들을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자가 추천해주는 리뷰어를 일단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리뷰어가 과연 공정하게 해줄 리뷰어인지 아니면 저자의 편에서 편애를 해줄 리뷰어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국내의 한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이 천연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논문을 계속 내는데 이 에디터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 교수님의 논문에 작업을 해준 리뷰어들이 논문이 뿌려지자마자 24시간 만에 이 리뷰가 오는 거를 보고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사실은 추천 리뷰어를 넣을 때 이 가상의 이메일을 써가지고 그 이메일을 자기가 열어보고 자기가 리뷰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유명한 이 학자의 이름을 넣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메일을 페이크로 넣어서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이메일은 결국 저자가 작업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무려 30편 넘게 리트랙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에디터 선생님께서 이제 스스로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면서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적으로 좋은 논문을 고르고 선정하는 데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이 가짜 논문을 가르고 고르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와 버리셨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리뷰어 선정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NIH의 엄청 유명한 교수님을 리뷰어로 선정했는데 이메일이 네이버닷컴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 뒤에 이메일이 기관 무슨 뭐 nih.gov 이러면 조금 신뢰를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메일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가 추천하는 리뷰어들은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리뷰를 하자마자 너무 빨리 답이 오는 리뷰어들도 이 뭔가 친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리뷰어 3명한테 리뷰를 보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명 다 좋아요를 눌렀다. 이것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들은 이러한 사인들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에디터로서의 어떤 그 리뷰어로서의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 또한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새로운 정보인데 요거를 이제 나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논문을 리젝을 줘가지고 이 연구를 내가 이제 시행하는 정말 치사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절대로 안 되겠죠. 두 번째, 대외 비유지입니다. 논문이 퍼블리시 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리뷰어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하는 스터디 그룹이에요. 이거 정말 비슷한 연구인데 가끔씩 저한테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침 저도 이제 거의 다 된 작업인데 이 사람이 또 거의 똑같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욕심으로 이 사람 거를 딜레이 시킴으로써 내 걸 먼저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 지연은 금지고요. 리뷰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실험에 사용된 재료, 임플란트 회사, 뭐 여러 가지 조직 재생 물질과 나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리뷰를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끝까지 익명성을 준수하셔야죠. 뭐 카톡으로 어이 이메일 저기 논문 나한테 리뷰 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보내시면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술이라도 사람 드십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절대로 익명성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저자가 추천한 리뷰들이 그러면 좀 나쁠까요? 대충 했을까요? 그런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연구였는데요. 이 저자가 추천한 리뷰어와 에디터가 선정한 리뷰어의 논문을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리뷰의 퀄리티는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그래도 보긴 본 거예요. 그래서 됐는데 차이는 초기에 억셉트를 눌러주는 룰이 이 저자 선정 리뷰어 쪽이 훨씬 그러니까 친한 리뷰어가 훨씬 더 억셉트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라고 하니까 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블 뭐 블라인드, 싱글 블라인드 어쨌건 피어 리뷰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 뭐 약소하긴 하지만 아주 좋은 장점이죠. 뭐냐? 논문을 쓰면 최소한 3명을 읽는다는 겁니다. 제1저자, 제1리뷰어, 제2리뷰어는 논문을 읽죠. 교신 저자 안 읽습니다. 네, 재촉만 하고 논문 다 되면 빨리 서브미션해 라고 재촉만 하죠. 그래서 농담 같긴 하지만 피어 리뷰를 함으로써 최소한 그 논문을 3명은 꼼꼼히 읽는다 라고 하는 우스개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가장 메인 테마가 될 피어 리뷰의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저널 오브 페런탈 임플란트 사이언스라고 이 치주와 임플란트 영역에서의 SCI 논문의 부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 논문의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author guideline 내지는 submission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사이트로 옮겨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체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SCI급으로 조금 더 급이 높거나 그런 논문들은 대부분 뭐 스칼라1과 같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회사의 이 출판사의 논문 투고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동일한 아이디로 어느 날은 오서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날은 리뷰어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리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리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억셉트가 됐고 마이너 리비전이 됐고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합니다. 일단은 리뷰가 이제 오게 되면 PDF 형태로 오는데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봤더니 종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조그만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PDF 상에다가 필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쭉 읽으면서 중요한 체크, 오타, 의문사항 이런 것들을 펜으로 미리 기록을 해두죠. 물론 컴퓨터와 동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상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 실제 데스크탑에서는 에디터가 할 수 있는, 리뷰어가 할 수 있는 리뷰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DF 논문을 띄워놓고 거기서 했던 내용들을 이 리뷰어가 입력하는 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5, 60편, 1년에 한 5, 60편 정도 논문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쌀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 논문에 이름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힘들고 좀 번거로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논문들이 표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널 오브 페런탈 리서치와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고생했던 리뷰어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논문 첫 페이지에다가 쫙 달아줌으로써 뭐 영광의 어떤 그런 이제 레코그니션을 좀 해주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퍼블런스라고 하는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어 리뷰어들이 자기가 나 이런 거를 리뷰했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이제 올리면서 그리고 리뷰하는 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더 리뷰를 잘하고 좋은 아카데믹 논문을 쓰자라는 이제 거의 한 15만 명 정도 리뷰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피어 리뷰 아카데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그 리뷰어를 리뷰한다라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재밌는 결과가 나와졌는데 누가 가장 리뷰를 잘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해봤더니 결과가 그냥 아주 재밌습니다. 젊고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에 근무하는 리뷰어가 가장 열심히 했고요. 성별이라든지 직급 아니면은 스페셜티의 관계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연구기관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리뷰를 꼼꼼하게 잘 봐주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지원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Voice of Young Science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올해 이제 런던에서 5월 달인데요. 피어 리뷰 워크숍이 열립니다. 무료 워크숍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신청하시면은 젊은 여러분들이 계신 연구기관에 젊은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못 가시더라도 이 단체에서 만든 이 피어 리뷰 PDF Nuts and Bolts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것만이라도 좀 보시면은 상당히 리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PDF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그 룰에 맞게 10가지 룰에 맞게 이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룰입니다. 만일에 시간 내에 못할 것 같으면 맞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도저히 내가 너무 바쁘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에디터 입장에서 리뷰를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메일이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영어로 돼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읽질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ail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바로 한국어 번역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길고 번거롭게 되면 그냥 한국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이게 리뷰하라는 거구나 라는 내용이 오고요. 그 아래쪽에 앱스트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인데 이거 나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볼 수 없을 것 같아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는 거는 일단 한번 보시고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바로 못한다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메일을 막 보내십니다. 저희한테 리플라이로 우리 집 고양이가 심한 독감에 걸려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분야에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실은 내 아래에 있는 젊은 친구가 있어서 추천하오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메일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뢰해드리는 이메일 안에 동의합니다, 거절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답변이 가니까 이메일을 막 치지 마시고요. 그냥 하겠으면 하시겠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눌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제발 시간을 꼭 맞춰 주십시오. 특히 리뷰어를 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기간을 잔뜩 보내놓고 리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리뷰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에디터 입장에서도 정말 스트레스지만 이 저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다림입니다. 이 리뷰어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부디 그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리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예는 이제 복수죠, 복수. 이거 나랑 사이가 평소에 안 좋은 사람들 논문인데? 라고 해서 억셉트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막 난도질을 하는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객관적인 과학자로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저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받았으면 기쁠 만한 그러한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가운데 보면 이제 과학자를 위한 이 카드라고 할 정도로 네 논문이 리젝트 됐더니 정말 안 됐구나 이런 카드가 나올 정도로 정말 논문을 쓰는 저자 입장에서는 리젝트나 리뷰어가 준 정말 간단한 이 주문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딴지를 위한 딴지가 아니라 정말 논문의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건설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의 리뷰어는 제가 앱스트랙트를 썼는데 앱스트랙트를 수정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두 번째 리뷰에서 아예 앱스트랙트를 다시 써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수련이었기 때문에 정말 꼬꼬마 연구자였는데 그때의 그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리뷰어로서 제2의 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논문의 개선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이 논문에 숨어있는 저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고스트라이터가 된 것처럼 내 논문처럼 써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리뷰어도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껴서 리뷰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룰은 이 논문 리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즐기셔야 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핫한 테마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퍼블리시도 안 된 정말 핫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논문을 리뷰하는 과정 중에 논문을 쓰는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논문들을 보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논문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리뷰 과정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논문 리뷰가 점점 편해진다는 겁니다. 보이스 오브 영 사이언티스트는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솔리드 피어 리뷰를 하기 위한 퀵 가이드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전체 논문을 빠른 속도로 보고 두 번째 디테일을 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를 찾아라 이런 룰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이 34개의 체크리스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임상연구,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콘서트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논문의 이 오류를 찾아내는데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 콘서트 툴을 사용을 하고요.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Arrive라고 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툴을 이용하면 동물 실험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체크리스트를 아주 손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논문에서 요구하는 Instructions to Author, 저자를 위한 이 내용들입니다. 요 기본적인 형식들이 지켜져야 논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게 통계입니다. 기본적인 통계 내용은 좀 아셔야 논문을 정확하게 리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곱 번째는 좋은 논문에 시간을 투자하시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논문 하나 리뷰하는데 한 2.4시간이 걸리고요. 초보자는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들은. 근데 재밌는 연구는 이 논문 리뷰하는 과정에 들리는 시간이 3시간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뷰의 퀄리티는 올라가는데 3시간을 넘으면서부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3시간. 오늘 9시면 자기 전까지, 12시 전까지 최대한 리뷰하고 끝내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가 정말 형편없는 연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논문을 쓰든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빨리 걸러내시는 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뷰하는 과정 중에 철저하게 익명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리뷰들이 있어요. 좋은 논문이 있으니 이 논문 한번 인용하시지요 라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리뷰어 자기 논문인 거 있죠? 뭐 그런 거 하시게 되면 다 들통나니까 익명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시고요. 아홉 번째는 명확하고 그리고 중립적이고 하지만 단호한 이 어조로 리뷰를 해주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열 번째, 이 에디터한테 보낼 수 있는 비밀 커멘트란이 있습니다. 그 커멘트란에다가 여러분이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좋은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뷰의 첫 문단은 이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얻은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이 리뷰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로 칭찬을 하고 그 칭찬 이후에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지적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논문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BMC 오랄 헬스 오픈 액세스 저널에서 리뷰어들의 커멘트들을 제가 보고 이제 따라온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어떤 형식들이 갖고 계시면은 그 안에 내용만 살짝 바꾸시면 되니까 리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빠른 속도로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이 저자로서 논문이 리젝트 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리뷰해서 좋은 논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꼭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한 90% 정도의 사람들이 왜 리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뭔가 아카데믹 커뮤니티의 한 멤버가 된 것이 즐겁다 라고 답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이 나쁜 연구들이 세상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이 리뷰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임상가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이고 중요한 과학적 사실들을 검증하는 좋은 리뷰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리뷰어로서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즐거움을 잘 누리시면은 아마도 좋은 논문들을 통해서 저희 과학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